강동구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름은.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바로 할게요. 1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하려고, 창 좀 옆에 띄워놓고, 채팅창도 다 보면서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기하고 판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메모장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등기부는 좀 필기가 필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책에도 나오는 후배 중에 한 명인데, 후배가 아니죠.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입시 강의사 오래 했으니까요. 제자가 이제는 되게 반듯한 성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학원을 하면서. 자기 학원에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등기부 강의를 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빔 쏴가지고 메가스터디처럼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제 갔다 왔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어, 줌을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튜브라고 하는 대역폭이 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시도는 좀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멈춰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꾸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 이제 목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은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하느라고 4주 정도 수업을 듣고 나시고, 뭐 또 제가 좀 심화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여러 강의에도 등기부를 좀 베이스로 섞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경쟁률이 30대 1, 70대 1 이런 상황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과 좀 달리. 여러분은 그러더라도 들어가서 낙찰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이죠. 신권에 입찰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굉장히 어려운 빨간색, 어, 권리 분석에서의 하자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진입하거나. 저는 이 두 개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예쁜 거, 쉬운 거 하세요. 이런 선생님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성향이 T이기도 하고, 공감이 가장 약하다 보니까, 이거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를 안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하여간, 등기부 강의만큼은, 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 있냐? 여러분들 덕에 자신 있어진 거죠. 제가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기도 쉽지 않고, 이거를 하려면 각각의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도표나 칸을 만들게 된 공무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 법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협의 과정들이 지난하게 진행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분이 드물잖아요. 어차피 수익은 잘 내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소리 잘 나요? 네. 신우님께서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나시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왜 제 컴퓨터에 영향을 없냐면 제가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찾아내려고 제 컴퓨터를 i7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i7 아시나요? 카메라와 음향 장비와 이런 것들을 최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시면 접속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맥을 썼었는데 맥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스피커 소리는 나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럴 리가. 자,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 음성 체크하겠습니다. 들린다 1번. 네. 들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내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다시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지금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네,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중간에 맥이 끊겼어요, 지금. 네, 뭐 얘기하다가 말았죠? 다시 돌아와. 임경님도 오셨네요. 진지하신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일단, 판서 강의를 좀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라이브로 진행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을 잘못 건드릴 수도 있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녹화 강의로 이제 좀 진행을 하기로 했고, 녹화 강의는 이제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산과 관련된 소리를 내 힘으로 좀 읽고 싶다. 나는 눈이 더 이상 감겨진 채로 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보내주신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신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 드리면 어떨까요?
등기부를 읽는데 굉장히 큰 문제로 호소하신 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행님의 지인인 것 같아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여기까지 나눠서 끊을 수 있죠. 등기부 등본에는 압류 내용이 없었어요. 내가 전세를 계약할 때까지는. 즉, 내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다. 이게 지금 저랑 실전반이랑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은 이게 이 단어가 들리면 1번.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다. 이거 들리시면 1번. 오, 좋아요. 이 역시 제 강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은 다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왕초보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왜 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긁을 수 있나 봐요, 뭐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왜 제 화면에다가 왜 이렇게 낙서를 하시는 겁니까? 자, 그만두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지워! 누구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나 보네요. 이거 어떻게 차단할 수 없나? 아, 일단 음소거는 좀 해놓고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도 신기하시니까 여러 가지 막 긁어보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여태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긁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 파란색 이거 어떻게, 김은희님이네,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자꾸 보는 거야, 이거? 이 은희님이 내가 아는 은희님인가? 아, 비디오 뭐, 예, 꺼주셔도 되고 켜주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음, 보통 많이 꺼주셨는데, 여러분 표정 보고 하면 또 제가 또 실시간으로 뭐 하는 게 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아시죠? 그냥 1시간 끝내는 거 아닌 거. 제 수업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아실 거예요. 그냥 거의 지금 그냥 수업 1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 일단 가겠습니다. 압류야, 압류. 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줌 화면 우측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고 갤러리 대신 발표자를 선택하시면, 예, 화면만 보이실 겁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과 무관하게 압류의 체납 진생과 초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이 거의 수업 듣고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데 한 1, 2주 정도를 잡아먹는 당해세 문제 걱정돼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렸네. 당해세 이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뭐가 튀어나와서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항상 그거를 걱정하세요, 되게. 이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보기 전까지 엄청 어렵잖아요. 당해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존에도 없었는데 24년 3월 이후는 법의 개정 준칙으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종부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합쳐져서 한 사람한테 부과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권리 순서상 저 뒤에 있는 당해세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4년 3월부터 3년일까? 자, 1년 되네요. 1년 전부터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본인의 순서보다 앞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세가 선순위 임차인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항력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는 것이고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해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전세 계약할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해놨어요. 이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사실. 등기부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전세권 설정을 해놨다는 건 사후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고 내가 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미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내 권리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된대요. 이 느낌 공감하시면 1번.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에 공감하시면 1번. 지금 1번 치신 분들은 전부 다 F예요. T인 나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조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선순위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기해 놓는 절차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뭐가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무서워했던 건 당해세가 앞으로 올 수 있지 않나? 요거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렸지만 23년 3월 이후로는 당해세도 이제 임차인 앞으로 오지 못합니다. 결국 등기부를 보고 해결해드렸습니다. 주소를 부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을 7월, 20년 5월 14일 날 하셨네요. 이게 등기 원인일이고 이게 등기 접수일입니다. 같은 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빠르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갖고 간 날짜에 바로 그냥 접수를 해버린 거죠. 뭐 1억 2천에 전세를 받으셨네요. 한민우라는 분이 서민 아파트에 받으셨는데 이 뒤에 압류가 온 거죠. 노원 세무청장에서 24년 2월 14일에 예전에는 이게 당해세라면 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토지세 이런 거라면 이것이 7번 앞으로 와서 먼저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당해세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이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전히 보호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온다고 해도 집이 전세금보다 조금만 높으면 이건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당해세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은 걱정하지 않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경매에서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해세는 우선으로 최우선 변제를 한다라고 그리고 최우선 배당을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개정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했던 입장이지만 요즘엔 더더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엔 이제 아파트 낙찰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3월에 왔던 카톡을 누군가와 나눠봤던 걸 한번 해봤습니다. 압류 날짜가 23년 2월이면 상관없나요? 압류 날짜가 23년 2월이야. 23년 4월 이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23년 2월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적용을 했을 때는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로 앞서죠. 맞아요. 김기범님, 훌륭합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1억 2천 전세를 하고 있는 저기는 이제 아파트도 아닌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노원구에 있으니까 원룸 정도로 봅시다. 10평 정도에. 등기부에 다 나옵니다. 표제부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릴까요? 뭐 대략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이내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재산세하고 토지세 얼마씩 나올까요? 2억짜리 집 기준으로 보면 7, 8월에 나오는 재산세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 정도 되겠죠?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한 10, 15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뭐 3, 4년 밀려있다 칩시다. 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해되시나요? 당해세는 애초부터 큰 영향력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종부세 때문에 무서웠단 말이에요. 종부세는 이 집이 한 개면 괜찮은데 이걸 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천채. 전세 사기. 여러분의 이슈를 막 담당하고 지금도 무섭잖아요. 가슴이 떨리잖아. 어떻게 전세를 2천채를 갖고 3천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이 사람 진짜 사기꾼 아니야?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당해세 말고 임금, 재해보상금 같이 영순위도 잠깐만 이건 제가 관련 법규를 확인 안 했어요. 당해세까지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임금 채권이나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선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거 개정된 거는 제가 23년 법에서는 확인을 안 했어요. 압류나 채권, 세금 체납된 금액은 알 수 없고 대략 유추 가능하죠. 지금 제가 유추하는 방법 보이세요? 오, 이거 이분들 오늘 되게 적극적이네. 이분들 정체를 알겠어요. 저한테 수업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이 대답을 제가 잘해준다는 걸 알아요, 지금. 중간에 끊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잠깐 갑니다. 압류나 세금 체납된 금액은 알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알 수 없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1억 이차는 전세금으로도 대략적으로 재산세하고 토지세를 유추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이건 제가 정규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린 건데 다 얘기를 들으니까 잘 메모해서 들어요. 알겠죠?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는 월 한 10만 원 정도, 84제곱미터는 공용관리비가 월 15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관리비 기준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재산세가 거의 이거의 2배 정도 나와요. 알겠죠? 아니면 안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싸면 그렇게 나오게 돼요. 금액대로 보면 3억이나 4억 정도의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3, 4억, 5, 6억 이 정도로. 너무 어렵다고요, 이게? 지금 YW님, 뭐가 어려웠을까요? 이분님 질문한 게 어려웠나요? 제 대답이. 전 지금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듣기부는 꼭 한번 들으실 거를 권합니다. 4주 정도 듣고 나시면 들리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수준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높다는 건 지금 댓글창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 막 임금 채권도 얘기하고 장난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요. 잠깐. 여러분, 저 댓글창 분들 저를 아는 건 알겠어요. 제가 잘 대답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잠깐 자제해. 지금 초보분들도 오셨어요. 이 초보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놀래. 참아요. 지금 무료특강에서는 이 초보분들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화면은 계속 카톡 캡처 화면으로 진행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화면이 카톡 캡처 화면? 지금 PPT 안 넘겨서 그래요.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야, 정리 잘했어요. 현백이님 정리 엄청 잘해주셨어요. 제가 왜 관리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공용관리비는, 어, 경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해요. 근데 재산세가 7, 8호에 두 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게 나눠서 나오는데, 자기가 얼마를 내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비 정도 알면 요거에다가 비율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반기부터 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이 3월 달의 예측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시작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9 기준, 84 기준을 잡아놓으면 요 기준으로 재산세 나오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주부세면 두 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놓고 가면 유추도 가능하죠. 자, 등기부터 볼게요. 등기부라고 하는 거의 등기는 뭐냐면 기록에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올린다. 한자 번역할게요, 그냥.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뭐 전부라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보통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것으로서 집합 건물이라 함은 건물도 있고 그 건물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전유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물이며 토지도 함께 있죠. 이런 거에 전부증명서란 말이 붙어요. 말소사항 포함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소사항이라 하면 뭐냐면 여기처럼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를 등기부상 말소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내서 지우든 정정등기를 해서 지우든 지우면 말소가 되는데 요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달라라고 하면 등기부의 장수가 조금은 더 많아지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건 제가 2기 때, 1기 때도 얘기했던 등기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느낌 있으실 거고 1기 때 한번 들으셨던 분은 복습의 느낌도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복습의 느낌이 안 드시면 여러분 수업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발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본적인 등기부를 설명할 때는 왜 이걸 가지고 하냐면 어쩌면 여러분이 주택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한강으로 보면 펜트하우스니까. 경매에 나왔던 아파트 중에는 거의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나 미성 빼고. 예,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이걸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등기부상 그 단어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알고 나면 다른 것들이 좀 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가져옵니다. 두 번째 고유번호라고 하는 건 바코드가 찍혀 있죠. 이것부터 아셔야 돼. 고유번호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 혹은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등기부를 남에게 넘길 때, 등기부를 남에게 넘길 때, 즉 매도할 때, 혹은 매수하는 사람이 서류에 기록해야 되는 소리가 제 소리가 혹시 작게 들리시는 분 손, 이 작게 들리시는 분이 제가 컴퓨터 소리를 켜볼게요. 근데 예, 이게 다 잘 들릴 것 같아요.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엄청 크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잠깐만. 소리하고 영상으로는 지금 제 흐름을 끊지 마세요. 우리 시간 부족해요. 17분 지났어 벌써. 나 해줄 거 너무 많은데. 잠깐 끊지 마요. 다른 질문으로 끊어요. 알겠죠? 어디 하다 말았지? 돌아와, 돌아와. 왼쪽 상단에 스피커 모양? 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좋아요. 고유번호요. 주민번호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쓰는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이 건물 맞아? 이 토지 맞아?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제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면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요. 표제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집합 건물이든 토지든, 집합 건물이든 토지든, 이 동에 한 건물에 대한 주소와 면적과 전체 건물과 내가 살고 있는 층과 내가 살고 있는 층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단어 하나 외우세요. 아까 YW님 초보라 그랬죠? 외워요. 전유부. 서류조차 뗄 수 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을 텐데, 내가 내 딸에게는 이거를 언제쯤부터 할 수 있을까? 15살 정도만 되면 나는 떼게 할 거예요. 전유부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전용 면적을 떼는 건축 대장상의 표현을 얘기해요. 요거를 뗄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살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곳이 다 부동산이에요. 차에서 보고 있는 분은 부동산 아니겠네. 차에서 보는 분 빼고 길에서 보는 것도 부동산이죠. 뭐 도로도 부동산이니까. 다 부동산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른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유 공간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로 표제부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전용 공간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어디로 이어지시냐? 어디로 이어지시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넘겨줄 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이만큼이야. 즉 1층에서 47이지만 이 사람은 20층이네요. 20층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한 개만 할게요. 346, 346, 346, 346 가면 1층 빼고 나머지 1층은 47만 돼 있는 거 보면 47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바닥 면적 같은 거를 필로티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층부터는 다 똑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 면적의 346.85라고 하는 거는 건축 면적 혹은 바닥 면적 등기부 하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라는 뜻이고 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요 면적이 전체 아파트를 지은 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종 주거지역 기반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층수를 쌓아 올려. 이 건축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쌓아 올려. 20층까지 쌓아 올린 거잖아요. 이 쌓아 올린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요 연면적이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용적률이라고 불러요. 용적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써주시는 분들은 너무 이해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샤이하신 분들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걸 모르고 넘어가요. 지금도 실전반에서 강의하면서 계속 지금 질문 올리시는 분들은 농취증에서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이 질문 나올 거라고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질문도 계속 나올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계속 나올 건데 요거는 등기부에서 매칭이고 계속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그리고 이게 전체 비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0층 차지하고 있는 전유부 이제 기억나세요? 전유부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전유부가? 20층 중에서 2002호 얘 혼자만 쓰고 있는 공간을 전유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들 대장을 뗄 때도 여러분은 전유부를 떼야 한다 그랬죠. 전유부, 전유부, 전유부. 근데 그게 216밖에 안 되네? 원래 얼마였는데 한 층에 이 집은 346.85를 지었는데 346.85를 지었는데 전유부로 치니까 216.26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공용부이거나 뭐가 한 칸이 더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층에 두 개 내지는 공용부가 되게 넓은 층이겠네요. 이게 펜트하우스니까 한 층에 하나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5,861제곱미터 이 전체에서 얘네 연면적 전체의 비중을 따져보면 그게 용적률로 판정이 된다고. 용적률로 판단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훌륭합니다. YGN 리치님 좋아요.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지었냐?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건폐율은요. 남는 공간이 얼마나 많냐 혹은 얼마나 쾌적하냐로 외우세요. 얼마나 넓게 지었냐로 외우지 마시고 왜냐면 건폐율 자체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넓게 지었냐고 클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잖아. 건폐율 기준 알려드릴게요. 20 이하로 주면 조금 쾌적하고요. 17 이하로 내려오면 굉장히 쾌적하게 지은 거예요. 숫자를 외워놓으세요. 용적률은요. 수도권 기준으로 250 이하여야 조금 쾌적하게 지은 거고요. 250 이하여야 재건축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지어버렸으면 재건축 가능성은 없어요.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가버린다. 주공아파트 가버린다. 그러면 주공아파트는 120, 140, 180 이런 곳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수익성이 나오는 거고 추가 분담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는 어디다 쓸까요? 한번 써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매매 신청서를 쓰면 표제부에 나왔던 1번 항목에는 대지를 표시하고요. 그 위에 거는 뭐 써야 돼요? 5816 요걸 쓰셔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5816 중에서 몇 써야 돼? 107.2226 요걸 쓰는 겁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토지에는 그 다음에 밑에는요. 건물을 썼네요. 그러니까 얘는 건물 똑같이 써줘야죠. 주상 똑같이 쓴 다음에 도로명주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20층이었으니까 20층 몇 20층 2002호 216.26 요걸 써주는 겁니다. 여기 2번에다가 이해되시죠? 그럼 거래관리 신고관리법은 뭔데? 이거는 이 거래를 했다는 거를 국토부에 여러분이 견산으로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입력하면 숫자가 부과된 서류가 하나 나와요. 이 서류를 쓰는 겁니다. 등기부에서 진짜 어려운 단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이쪽 칸이 등기 원인인 칸이라고 그랬죠? 하나 내려가서 보겠다. 어? 참 어? 이런 분들이 뭐라? 음소거 하셔야 돼요, 음소거. 예, 뭐라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등기부는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등기 원인하고 접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등기 원인하고 접수라고 되어 있는 이 칸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힘드네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등기 원인이란 말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등기부가 내 실생활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저 등기 원인 어디서 봤어? 요거잖아. 그러면 요 날짜는 어떤 날짜일까요? 등기 원인 날짜는. 나, 계약서를 쓴 날짜가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쓴 날짜가 되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등기 원인과 접수 일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계약한 날짜는 등기 원인일이고 접수한 날짜는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니까 잔금 날짜하고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권리 분석하면서 맨날 힘들어하는 그 권리 분석하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권리를 갖고 있는 분석 일자는 원인일로 보시는 게 낫습니까? 접수일로 보시는 게 낫습니까? 접수일 1번, 원인일 2번. 네, 이제 접수일로 보시는 거는 저한테 배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날짜는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계약 일자는 어차피 계약금 10%밖에 안 냈어요. 여러분께 아직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부에 와봐요. 등기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때는 계약 일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꼭 잔금 내는 날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등기 원인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원인. 접수일이라고 안 써져 있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가 표준이라든지 부동산 표시나 채권, 취득세, 등기 신청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 부동산 보유번호 아까 설명드렸고요. 일련 번호는 등기 필증에 노란색 스티커를 떼고 나면 나와 있는 일련 번호 알파벳과 50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언제 드린다고요? 제가 항상 등기부를 한 달에 한 8건 이상 법원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한테 물론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하다가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그냥 내 가는 김에 여러분 모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능한 시간 되시면 그때 와셔서 이걸 좀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복사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이걸 등기부랑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약간 연결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등기를 떼본 다음에 내가 이때 샀으니까 이렇게 기록되구나. 내 계약서 매매 일자가 이때니까 등기부엔 여기 원일로 기록이 됐구나. 돈 이때쯤 냈으니까 법무사가 이때 등기를 쳤겠네. 이날이 돈 낸 날이구나. 이게 접수일에 기록되네. 이렇게 해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본인 집이 아니다. 내 월세나 전세 사는 집에 등기를 떼요. 그래서 내 전세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와.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어를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은 진짜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알겠죠? 경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부모님을 떠난 순간 다른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은 계약 관계로 되어 있고 그 집의 소유주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그 사람이 신용을 담보하고 있거나 좋은 사람이었는지가 등기부에 나옵니다. 이걸 보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매매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냐. 매매일이라고 하는 건 없다니까요. 매매를 하기로 계약한 날짜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 두 개가 있는 거라니까. 이 매매일이라는 게 두 개의 날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매매 계약서를 쓴 날, 이건 등기 원인일이고요. 접수일은 뭐겠습니까? 돈 내고 등기소에 접수한 날이겠죠. 그죠? 유한님 같은 게 보통,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두 번째 책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려고 한 날이 뭐냐면, 이 유한님의 이야기 같은 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등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든 전세든. 이해되시죠? 그렇죠. 야, 이것과 윈태님은 저한테 수업을 여러 번 들으셨나요? 경매는요, 원인일자하고 접수일이 되게 같은 날로 기록이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주로 원인일이 잔금 친 날짜가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꼭 하시면 안 되는 게, 판결문이 나온 날짜나 법원에서 처리한 날짜는 원인일이 권리 분석할 때 필요한 날짜가 돼요. 요게 좀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날짜는 원인일 갖고 하면 안 되는데 법원이나 어떤 기관을 거친 날짜는 원인일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된다, 1번. 지금도 들어오는 분이 엄청 많나 봐요. 등기부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네요. 다행히. 이게 또, 이게 뻥 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거 지금. 300명이 넘게 들어왔네, 이거. 이게 중간에 버벅버벅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컴퓨터 사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 오시면 돼요. 저는 사양을 최고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최고 사양 컴퓨터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이고 가압류 가처분 금지 제한이 걸린다는 것도 외워놓으세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책 보고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밖에 안 나와. 이거 아닙니다. 가압류도 들어가 있고요. 가처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를테면 최근에 안성 동광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4개 낙찰 받으신 분 있죠. 그리고 이틀 전에 두 개 폐찰하신 분 있고 50만 원 차이로 폐찰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30일에 또 있는데 10월 달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문의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제한 물건,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등기부에. 이걸 못 보겠다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갑구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이 건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을 어디 기록하지? 야, 표제부는 아닌데? 표제부는 땅, 전유부, 주소, 갑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이거 팔지 마.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이거 법원이 묶어둘 거야. 조용해.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을구했을까? 아니야. 을구는 돈에 관련된 거. 이 소유의 권한과는 관련이 없어요. 제한을 걸어놓는 게 아니야. 돈 받을 거 있어?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가 을구잖아. 요 말이 쉽습니까? 이 말이 지금 이해됐다, 1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쉽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짱구를 굴려봤을 때 뭔가 소유권에다가 내가 이걸 맘대로 할 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구나.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소유권을 다 알아요. 사용하거나 민법에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 제가 법조문을 다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거의.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용할 수 있죠? 수익할 수 있나? 배우자한테 돈 벌으라고 하니까 수익할 수 있네. 처분만 안 되네요. 그죠? 자, 배우자는 처분만 안 되네요. 이혼할 수 있나? 이게 비유적으로는 다 되긴 하겠네요. 요 권리는 어디에 기록된다? 갑구. 갑구. 요 권리는 갑구. 그럼 을구는 뭐가 기록되냐? 을구는 얘를 담보로 잡아놓고 돈을 빌린 경우에 모든 사항이 기록됩니다. 이해되죠? 그 남편 저당 잡혀놓고 돈을 이거 노예계약 같다고 이상하긴 한데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비유가 좀 오버가 있었어요. 비유가 굉장히 오버스러웠어요. 을구는 돈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갑구는 제한 걸어놓는 모든 사항이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부를 진짜 제대로 보시는 분은 제가 초보 강의라서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데 보통 초보 강의에서도 그냥 이번에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낯익은 이름들이 있는 거 보니까 1, 2, 3기 계속 들으신 것 같아요. 심화 강의도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갑구에 나와 있는 걸 을구랑 같이 맞춰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신탁회사 생각해봐요.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갑구에다 소유권을 뺏어서 소유권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신탁대출을 받았으면 대출도 해줬죠. 그러니까 을구에다 근저당도 걸어놔야겠죠. 이해되시죠? 지상권. 자, 지상권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상권은 갑구에 갈까요? 을구에 갈까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토지긴 한데 토지 위에 전선이 지나가 혹은 토지 아래에 지하철이 지나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지나가 요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으로 설립하든 아니면 건물을 세워서 네가 일부 수익하는 형태로 설립하든 이런 겁니다. 그럼 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소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에다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뭔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이해하는 틀을 드리는 거야, 틀을. 그냥 이건 이거야, A는 B야, C는 D야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록해 볼게요, 이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지사항 등기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사용, 수익, 처분하게 못하는 거죠. 걸어놓는 거야. 이런 건 주로 어디 기냐? 금지사항 등기 외워요. 아파트 분양할 때 쓰는 말이야, 저게. 여러분이 분양권 사보시거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등기 때 보면 다 이거 있어요. 뭐도 기록되냐, 여기에? 여러분 분양권 전매 제한 3년 이런 것도 여기 기록돼요, 전부 다. 기록이 돼야 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이게 팔 때 안 팔리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축 아파트 받았으면 3년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게 있다. 뭐 전매 제한, 전매는 끝났다고 할지라도 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아니면 3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러면 3년도 팔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를 등기부를 들고 가서 그냥 팔려고 할 때 부동산이 확인했는데 야 이거 아무런 제한사항 없는데 하고 하면 그냥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사항 1번에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제한사항을 3년 동안 팔 수 없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등기를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입주 가능일 통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이 갖고 있던 거 입주하는 사람, 분양받은 사람한테 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줬던 사람이 하필 누구냐? 다울 부동산 신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나오면 뭘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을구를 같이 봐야 돼. 을구를. 왜냐면 신탁회사는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명의만 바꿔놓기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명의신탁을 안다 1번. 나는 그냥 어설프게라도 명의신탁 한번 들어봤어. 명의신탁이 뭔지는 알아. 없어. 거의 없어. 아, 초보분들구나. 명의신탁은 뭐냐면요.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일부 위임을 해놓고 잠깐 내 자산이 그 어떤 공직 같은 데 진출했을 때 안 보이게 만들어 놓는 효과예요. 이러면 너무 나쁜 것 같은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안철수를 생각해 봅시다. 안철수 국회의원을 하는데 얘 V3라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과방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백신 회사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거나 AI 산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회사를 갖다가 먼저 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회사에 관한 모든 주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백지신탁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백지신탁? 여러분 잘은 몰라도 신문에서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백지신탁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나 주식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다 맡겨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떤 로비를 해도 근데 사실은 뭐 4년 5년 하고 나서 그거 올라있으면 좋은 거긴 하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에 제한을 걸어놓는 목적으로 신탁회사 원래 생긴 건데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버리냐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방공제라고 하는 여러분이 경매라면 꼭 알아야 됩니다. 방빼기 공제라고 해서 임차인이 한 명 들어있을 때마다 얼마씩을 대출 안 해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됐지? 이걸 방공제라고 불러요. 아, 자꾸 지금 소리 들어오네요. 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20분밖에. 자, 방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방공제 하는 거를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다 해줄게 하면서 신탁 대출을 여러분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은 다른 건 알 필요 없어요. 신탁사를 아는 이유는 신탁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아는 거야. 내가 다가구를 받았어, 고시원을 받았어, 아니면 방이 여러 개 있는 원룸을 받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오피스텔이야. 하지만 요걸 위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잘 안 나와. 왜냐면 방 개수마다 방 공제 액수를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30억에 받았다고 했을 때 원래는 25억 나와야 될 건물이 1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20개야. 그럼 각 한 개당 5,500만 원씩 만약에 방 공제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10억 훨씬 넘어가 버리죠. 그럼 원래 대출이 15억 정도 나올 거였으면 뭐 5억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나에게 옮겨놓으면 지금처럼 신탁 원부를 쓰고 나서 신탁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대출을 해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반공제 금액 말고 총액을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신탁대출이에요. 나는 지금 신탁대출이 이해가 된다 1번. 신탁대출이 이해가 되고 이게 등기소에 기록된 게 이해가 된다 1번. 지금 1번 치시는 분은 저한테 많이 들었던 분들 같아요. 느낌상. 이름이 다 익숙해. 지금 저한테 처음 듣거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한 번도 여러분한테 뭐 강의를 들으라거나 뭐 약을 판다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권유나 설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등기부는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매 안 하더라도 경매 안 하더라도 월세 살더라도 자기 딸이 월세 살더라도 저는 우리 딸이 글자만 알면 제일 먼저 보여줄 교과서는 국어교과서가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우리 집 등기부랑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뗀 다음에 등기부를 전부 다 가르칠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로 국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의지입니다. 저는. 약간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대하는 느낌도 아시겠죠? 제 딸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는 왜 발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신 분들 계시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의 그 성향이 있는 거고, 본인의 속도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와 속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속도와 페이스가 없는 거 딱 한 개가 있는데, 등기부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빠그라지고 내 머리가 빠가사리 같이 느껴지더라도 등기부는 하셔야 됩니다. 못 보시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십니다. 볼게요.
부번을 달아놨어요. 지금 제가 1, 2로 달았는데 다시 다시 돼 있죠. 이런 건 순위 번호에 돼 있는 다시 다시 나와 있는 건 부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본번 3번이 있고 1-2 다시 2 이렇게 있잖아요. 부번이 있으면 본번이 더 중요하고 부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고수 중에서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본번이 부번하고 권리가 같습니까? 아니면 본번이 더 우월합니까? 권리가. 이건 찍어보세요. 아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다름. 같다고 생각하세요. 윈테님, 윈도우 텐님. 부번이든 본번이든 그냥 다시 기록했을 뿐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어. 말소잖아요. 얘는 안 같아. 얘는 지워졌지. 근데 3번도 지워주고 3-1번도 지워주고 3-2번만 살아있네? 그러면 3-2번이 최종 권리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보냐?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해준 사건을 여러분이 등기를 여러분 많이 보여요. 그때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질권 이런 단어 나와. 이를테면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여러분한테 대출 해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담보로 또 대출 받아와가지고 대출을 해준 거야. 근저당을 저당 잡아서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대부업체의 사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부번으로 자꾸 번호를 달아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부번 첫 번째 것만 중요하고 다시 1, 다시 2, 다시 3은 안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무리 부번이 12번, 13번, 어떤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부번이 40번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40번이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위에서 빨간색 지워진 건 다 지워진 거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단어들 중에 질권이 엄청 많았을 건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질권이 뭐야? 질이 좋은 건가? 양이 좋은 건가? 뭐, 그러고 있을 거니까. 그럴 거라 믿어요. 오늘 무료특강인데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알아요. 죄송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원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흥분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경매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여러분 질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인생 극단 끝까지 갔기 때문에 1금융보다는 거의 대부업체에 돈을 받았을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는 거의 다 질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같이 아주 하찮은 전세권도 설정을 해요. 후순위 선취 전세권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똑같은 걸 보는데 이건 그냥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얘 패스 해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맞죠?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보면 그냥 패스해 왔다 이거 있을 거야 분명히. 맞잖아요. 그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야 이분들이 패스였다고? 이 수업 들은 분도 있는데. 예, MPL도 있고. MPL은 거의 질권입니다. 월 1080님 누구지? 월 1080 보세요? 재밌게 지으셨네. 하여간 그 질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주 나오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탁이라고 하는 거 잘 봐두세요. 다올 신탁. 외워요. 다올 신탁 잘 봐요. 그다음에 매매 목록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매 목록. 매매 목록 뭐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매매 목록은 같은 똑같은 2002호에 있는 101동, 같은 동, 1동이죠. 표제부에 1동이 나오잖아. 1동이 나오는 거는 101동, 102동, 103동에서도 101동을 1동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 1동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매 목록으로 등장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701호, 1101호, 1401호, 1002호, 2002호 다 가도 여기 가도 매매 목록 다 나와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볼까요? 여러분 다가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렇게 자기가 노후주택 설계하려고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방이 되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전체 20개를 한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공동담보는 아니야. 경사라님. 공동담보는 내가 담보를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데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게 공동담보고요. 매매 목록은 한 사람이 그 같은 건물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된다, 1번.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얼마야, 지금 이거. 장난 아니잖아. 40억이잖아, 40억. 지금 80억도 넘어요. 이거 4개 갖고 있으면. 아파트잖아. 광진구에 있는 거, 한강구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걸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많이 보냐면 원룸이나 다가구에서 많이 본다고요. 오케이?
근데 제가 왜 을구를 같이 보라냐? 봐봐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은 한 명밖에 없죠, 지금. 보여요? 은행에 한 것도 아니고 박종호라는 사람 한 명한테 한 거야. 그럼 봐봐요. 이 신탁사는 지금 근저당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신탁사는 근저당을 잡았어야 돼. 즉, 대출을 했어야 안 했어요. 이게 신탁 대출이 아니야.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다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대출 혹은 돈 빌려온 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구에는 신탁회사의 소유권 이전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셨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탁 대출이라고 느껴지는 등기부를 만나면 을구에도 똑같은 하나 다울 신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물건이 경매에 없냐? 많아요. 지금 수강생들 중에도 두 분이나 있어.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냐? 나중에 가본 플래닝스라고 하는 회사랑 다올 신탁이라고 하는 회사랑 소유권을 같이 갖고 투자를 뭐 같이 갖기로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얘들이 소송 붙은 사건이 보여. 소송으로 할 수 있어요. 얘 명의신탁입니다, 경사님. 명의신탁입니다. 제가 무료 특강인데 너무 어려운 걸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명의신탁과 신탁대출은 너무 다른데 여러분은 계속 신탁대출만 보니까 갖고 울고 같이 보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질문한 사람 중에 대답한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안 가르쳐 줬을 텐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갑구에 신탁회사에 있다고 신탁대출을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을구를 같이 봐. 을구 봤는데 그 신탁회사가 없어요. 그럼 신탁대출 아니에요. 그게 명의신탁이야. 다른 식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다른 식으로 풀어가셔야 돼. 대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소유권 갖고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가셔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하죠? 저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추적합니다. 수사처럼 해요. 경찰 된 것처럼. 그리고 주소 바뀐 것도 봐. 그리고 이 주소에 있는 등기부 떼볼까요? 안 떼볼까요? 다 떼봐요. 다 떼봤어요. 그리고 결국 알아낸 건 뭐냐? 한강수는 이 동, 101동에 2002호도 갖고 있지만 1702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예요. 여긴 전세로 살았었어. 그러니까 전세로 이사를 온 다음에 두 층을 산 거야. 근데 투자를 너무 잘했어요. 좋은 시기에. 경매로 낙찰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은행에서 대출을 빠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출 받았어. 이미 경매 넘긴 사람. 이해되시죠? 그렇지. YGN 리치님이 도와준 거예요. 신탁 원부를 떼보면 거기 안에 자세한 사항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수 이상 거예요. YGN 리치님은 지금 고수 영역에 있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저거는 패스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거는 패스하셔도 돼. 일단 등기부 먼저 해. 그럼 저기까지 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 신탁 원부를 떼보신 건 신탁 대출도 받아보신 분이에요, 저분. 이해되시죠? 돌아와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까지 갖다 파산하고 신탁 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신탁 원부 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등기소에 뗄 수 있어요. 신탁 원부도. 인터넷 등기소 다 뗄 수 있어. 심지어 여러분이 법인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법인 이름만 입력하면 그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사항 증명서 다 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법인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의 신상 명세와 그 법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오케이?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소 떼는 것만 알지만 부동산 보유 현황도 뗄 수 있고요. 법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도 다 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제가 뭐 조사를 뭐 경찰처럼 하겠어요. 제가 경찰 컴퓨터 뒤져서 하겠습니까? 이거 다 등기소 떼갖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가는 잘 봐요. 가압류 날짜를 봐. 23년 4월 10일 날 벌어놨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였어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언제였어요? 2월 17일이죠. 얘 날짜 뒤죠. 느낌 보여요? 그러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친 가압류는 배당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아는 사람이 있을랑가 모르겠다. 포함된다 1번, 포함 안 된다 2번. 네,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2번이에요. 포함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반성하셔야 돼.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매가 정해졌어. 그러면 민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민사집행법에 경매가 정해졌으면 얘가 가처분 가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선 권리들은 소유권 이전이라 할지라도 가압류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근저당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우선하지 아니한다. 멈춰 있어요. 마감 이후 들어온 건 무효. 현백이님 좋아요. 저 표현 너무 좋다. 마감 이후에 들어온 건 무효야, 무효.
자, 그러면 저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역으로. 역발상해보세요. 이거 32억짜리 집이에요.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 실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저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포구 동막로에 사시는. 왜? 이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쳤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해. 위에 박종호라는 사람은 받을 돈이 너무 명백해요. 30억짜리 집에 뭐 10억에 팔겠어요? 15억 이상은 팔겠, 20억 이상은 팔릴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다 받아. 돈 다 받는 사람은 나를 만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아쉬운 사람을 찾아낸 거야. 이 사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회생됐던 거, 파산됐던 거, 경정됐던 거, 회사일자 게시했던 거, 가족 관계상, 그 안에 지배인으로 썼던 20년 관계자, 그 안에 들어있는 집. 그래서 우리는 입찰하기 전에 집까지 다 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풀어가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 거예요. 이거는 2기 때, 1기 때 들었었던 분들,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좀 심화되는 이야기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경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컴퓨터로 깔딱깔딱만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찾아갈 사람을 지정하는 건 뭘로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된다. 여러분이. 저는 등기 보고 이 사람을 특정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고 낙찰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됐는데 임차인과 갈등이 있었지. 조폭이었거든. 연변 조폭이었대. 근데 이미 경매에 넘겨버렸잖아. 근데 경매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 들어온 사람은 돈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 사람 억울할 거 아니야.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 찾아가서 서류 처음에 못 만났어요.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남겼어. 설날에서 와 벌써 설날 언제였어? 2월 달이었잖아. 6개월 전입니다. 남겼더니 전화가 왔어요. 만났어. 자기 회사 사장이야 또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뭐 삼성에 납품하는 어떤 그 전자장비 사장이었는데 저 계속 그 사무실에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만큼 서류 뭉탱이 다 주고 모든 사항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 김승태의 화는 이거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상 임차인에 대한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정보 수정 이후에 취소를 해버리고 이 서류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경매계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아쉬운 거죠. 20하게 받았던 걸 이제 32억에 뺏기게 되는데 취소만 안 됐으면 사업 차익이 바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낙찰까지 성공을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높을 뿐이지 낮은 거에도 분명히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돼버리고 다시 매각됐을 때는 30억 넘어가죠?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하나 잘 보고 그걸 조사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아꼈다는 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자주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만큼 극적인 큰 차이 폭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3억 2천짜리로 내려볼게요. 그럼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비율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4억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지만, 32억과 28억의 차이는 3억 2천과 2억 8천의 차이로 내렸을 때는 4천만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도전하는 3, 4억짜리 집을 도전하실 때도 최소한 이 정도의 등기부를 보시고 탐문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4천만 원짜리 노력은 대가를 받는 겁니다. 요거 공감되면 1번. 아, 나도 이렇게 앞으로 등기부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오늘 제가 드린 포인트는 앞에 거 다 잊었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등기부상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세요.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내 편이에요. 그 사람은 낙찰자의 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등기부상 가장 억울한 사람 뭐냐면 돈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거 이해되세요? 등기부상 돈을 확실히 다 받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잖아. 근데 내가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경매 하러 온 사람이 되게 똑똑해 보여. 돈을 받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세영님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도와서 얻는 건 무엇인가요? 그분 돈 다 받았습니다. 돈 다 받았어요. 저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분에게 새로운, 여러분은 그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재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에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공탁금의 형식으로 우리가 돈을 납부했을 때 법원에 머무르고 있는 법원에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될 때까지 머무르는 한 달의 시간이 있죠. 요 한 달의 시간에 법원에 있는 돈을 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요 공탁금에다가 채권 압류 신청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채권 압류 신청을 한 거니까 가압류했던 것과는 별개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원에 있는 보강금 형태에서 자기가 빌려준 2억 8천을 받아낸 거예요. 이걸 알려드렸어요. 이해되세요?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만난 이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주지. 정말 저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돈하고 바꾸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으로 사주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제 거는 그대로 지키고 그분은 법원에서도 받고. 맞습니다. 송다혜님. 대학력 없는 임차인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죠. 대학력 없는 임차인은 돈이 남아야 돼요. 저렇게 비싼 집이긴 해야 돼요. 알겠죠? 대학력 없는 임차인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월세를 살더라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세요. 조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요즘에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부동산 보유 현황 어떤지 다 떼볼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담보가 좀 되는 사람으로 들어가세요.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월세 놓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인터뷰 하실 분도 계신데 이자를 내고 이 월세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가 임대차를 들어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이 자꾸 질문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요. 자,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과부하가 안 걸리죠. 이건 시너지죠, 시너지. 멱살반에서 답답했던 게 등기부에서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멱살반을 멈추고 등기부를 다 얘기해드리면 멱살반의 의미가 사라져요. 아, 임경님 멱살반 들으시는구나. 아, 그러면 본인 여력입니다. 본인 여력. 너무 과부하 걸릴 것 같으면 자기가 학습 영역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거 다음번에 할 거니까, 다음 달에도 있을 거니까, 그때 하세요. 저 언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요, 당분간은 제 일정이. 그러니까, 뭐, 너무 몰아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프로 수강러 되면 안 좋아요. 너무 강의 몰아서 듣지 마세요. 세네 개 막 소화도 못했는데 헉헉거리면서 막. 안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오. 여유 생겼을 때 하세요. 여유 생겼을 때 하세요. 알겠죠? 등기부는 여유 생겼을 때 하셔야 머리에 들어와요. 알겠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런 단어 있죠? 등기 원인 일자에 서울 가정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압류랑 보지 마시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압류로 보지 마시라. 가정법원은 이보건 가사소송만 담당을 하는 곳입니다. 고로 가압류라고 했는데 가정법원하고 단어가 결합돼 있으면 이거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 집에 대한 어떤 배분 요구 주장을 위자료 형식으로 하는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하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냥 부부가 이혼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판사의 결정이 한 사람한테 다 주라 하였으면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요거 이해되시죠? 그런 사건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이혼 조정소유권에게 제3자적 매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한번 볼게요. 이 사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인용을 하는데 봐봐요. 잘 봐요.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 있죠. 조정. 이것도 이혼 조정이에요. 이혼 조정이에요. 위에는 소송을 한 거고 이건 조정을 한 겁니다. 이혼 조정. 조정을 했는데 판사가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조정해가지고. 근데 이 이은정이라는 사람이 위자료로 받은 집을 한 달 뒤에 신고를 한 거야. 한 달 반 뒤에. 너무 느려. 이날 바로 갔어야지. 판결문 받고. 오케이?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이 남편이 이은정이 조정하러 간 법원 가기 전 날짜 바로 3일 전에 매매를 해버려. 매도를 해버려. 이거 이기 때 들으신 분 있죠? 이 사건보다 더 강렬한 사건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자랑 이혼을 하실 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 판결문이나 합의문이 나오면 그 날짜에 바로 가시는 겁니다. 아하, 소리 좀 꺼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오버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잡음 들어오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갑니다. 어디 하다 말았냐? 그래가지고 11월 27일이고 이게 제가 이게 계약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7일 날 접수를 한 사람을 두고도 3일 전에 매매를 쳐버립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걸르고 걸러서 필터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신탁 회사에 신탁을 하죠. 신탁 잘 봐요. 대한토지신탁이에요. 대한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이에요. 근데 날짜도 1년 넘게 차이가 있어요. 필이 오죠? 이제는. 필이 오죠? 오케이? 이거 대출이에요? 아니에요? 신탁 대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느낌이 오네. 앞에 거 보신 사람은 이제 내려오네. 명의신탁한 거예요. 그 명의신탁 왜 했을까요? 이은정은 자기한테 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문 있잖아요. 그럼 이은정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사람을 원고 지정, 피고 지정으로 이선영이라고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선영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을 대한토지신탁으로 해놓으면 이은정에게 넘겨줘야 될 사람은 이선영인데 대한토지투자신탁 주식회사면 못 넘겨주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명의신탁을 즉시 해놓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시간 질질 끈 겁니다. 그리고 이선영 얼마나 똑같이 봐요? 신탁재산 귀속한 날짜를 잡아요. 6년을 끌다가 신탁재산의 귀속한 날짜를 잡아요. 6월 9일이에요. 근데 이 6월 9일 한 그 날짜 바로 14년에는 그냥 대출 딴 데서 받았어요. 교보생명입니다. 광장이고. 신탁재산 귀속 당일날에 을구에 보면 6월 9일이죠. OK 파이낸셜 대부라고 하는 대부 업체에서 풀 대출을 땡겨버려요. 이 집값보다 훨씬 더 세게 땡겨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다 지워졌으니까 말소했다는 뜻이죠. 이걸 누가 갚았는지 봐요. 이은정이 소유권 이전해오면서 갚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은정은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팔아버렸고 그 금액을 남편이 그 이선영에게 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재산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선영은 똑똑한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놨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명의신탁 해제를 하는 그날 대부업체에게 총풀 대출을 받아버린 다음에 그 대출을 이은정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소유권과 함께. 그러니까 이은정은 대출만 떠안고 집도 잃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 극적인 경우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이거 수강생이 대출 받은 겁니다. 이거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이게 그냥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내연녀인지 모르겠어요. 와, 저런 상상까지 하셨어요. 저거는 너무 멀리 갔는데. 그래서 이분과 마지막에 해결했던 거. 생을 마감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고, 전입신고만 있으면 확정일사도 배당 안 되는 거 이거 아시죠? 이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있으면, 아니, 확정일자가 있으면 말 잘못했다, 이거. 바꿀게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그렇지. 전입신고만 있어도 배당이 안 되니까. 에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이 안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전입신고는 점유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이 되는 거고 점유하고 있는, 즉 전입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안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된다 1번. 그러니까 무조건 전입신고는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들어간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따 인터뷰 하실 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잘 봐요. 전입 없죠? 확정일자만 있죠? 전입 없죠. 확정일자만 있죠. 녹화본은 블로그에 후기 쓰시거나 뭐 카페에 후기 쓰신 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다고 알아보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에서 신이 나시면 돼요. 이게 신이 나시거나 이거 꼭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를 들게 했다면 제 수업은 성공입니다. 왜냐면 이거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들 넘어가세요, 진짜. 여러분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세권 설정 말하는 사람도 있네. 지금 이 똑똑하신 분들 되게 많은 거예요. 전입 없지만 여러분 전세권 설정을 500씩 올려줄 때마다 계속 했어요, 이 사람은. 뭔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전입신고보다 더 센 거를 해놓은 거예요, 듣기에다가. 전입신고를 못 해놓은 건 뭔가 본인의 사유가 있었겠지. 바람을 폈다든가, 뭐, 두 집 살림을 차렸다든가. 자기 이름은 저기 본처에 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길 바래요. 근데 위에 사항이 너무 세가지고, 위에 게 너무 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옥션을 찾아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 대항력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없나요? 이게 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전입신고 없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여러분이 그냥 패스한다고요. 모르겠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는 초보가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패스를 많이 해요. 전신구도 없네? 확정한 있는데 뭐 느리네? 이거 안 보는 거지, 그냥. 이해되시죠? 등기사항 떼보면 어떻게 나와있냐? 더 복잡해. 전세권 설정에 지금 부번이 몇 개 붙어 있어. 전세권 설정에 부번이 6개 붙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내가 억지로 끌어다 갖고 온 거냐? 아니에요. 이거 낙찰 받으신 분 이따 인터뷰 할 거예요. 이거 낙찰 받은 사건이에요. 지금 해결 중이고. 이해됐어요? 전세권 설정하고 전시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SMH님, 잘 봐요. 전세권 설정은 어디서 해요?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해요. 조입신고는 어디서 해요? 주민센터에다 해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주민센터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행정부예요. 행정부. 정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행정부의 시행처예요. 등기소는 어디예요? 등기소는 행정부 소속은 행정부 등기부가 어디에 올라오죠? 등기소는 법제처 소속의 법원으로 가니까 법원이니까 사법부, 입법부 쪽에 있잖아. 근데 얘는 사법부 쪽에 가깝지. 민사집행법을 시행하는 곳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간격만큼 차이가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오케이?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전세권 설정을 했으면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야, 이건. 근데 이게 6번 복잡하잖아. 돈 올려달라는 거에는 계속 동의한 거야. 올려주긴 올려줬는데 올려줄 때마다 자꾸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한 겁니다. 주소 바꾸고 변경 계약하고 날짜 바꾸고 날짜 12년부터 14년 2년 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거 봐봐요. 7천을 올려주고 16년부터 18년이니까 지금 12년부터 18년까지 산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이 사람 7년 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있다. 종호님 계신가요? 종호님 잠깐 인터뷰 좀 해볼게요. 현백이님이 종호님인가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분 어떻게 풀지? 어떻게 찾아요? 자, 저기 스텝진님이랑 소영님 혹시 계시면 현백이님 그 음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혹시 저에게 알려주실 분? 안녕하세요. 아, 예. 인터뷰 가능하시죠? 네, 등기부를 통해서 지금 엄청, 이게 지금 이 정호님 사례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신영남님 건 해결하셨잖아요. 일단은 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선생님께서 살짝 저기 그 잘못 지금 생각하신 게 제가 폐차를 했던 물건이라서 지금 해결 폐차, 죄송합니다. 폐차하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예, 강의하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요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입찰을 하려고 우연히 이제 보다가 이제 본 물건이었어요. 예, 입찰을 하려고 등기부를 보던 중에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는데 대항력은 없다고 또 적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확인해 보니까 주거 전세권자는 보증 금액이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예. 전세권자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부를 보면서 스토리를 따라가야 하니까 네, 따라가 봤더니 집주인분이 처음에 카드값을 밀리셔서 집이 가압류가 되셨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집주인분이 카드값을 밀리셔서 집이 가압류가 되셨는데 그 뒤에 집주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상속이 됐는데 상속받은 분들 중에 대출받은 저축은행으로 또 가압류가 추가가 되고 이후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려면 앞에서 지금 종호님은 갑구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갑구. 네, 갚고 네, 갑구를 설명해준 거, 지금 저는 을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을구가 화면에 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근데 이번엔 이제 갑구의 상황, 복잡한 네, 상황. 이 8년 동안 이 사람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주세요. 네. 그래서 전세권자로 이 살았던 사람은 아마도 그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한 뭐 가압류 서류, 뭐 다 스트레스 받아봤겠지. 서류 뭐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전세권자가 이제 그 저축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추가가 돼서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사를 가버렸고 전세권자로 이제 돼 있으니까 경매를 본인이 신청해서 나온 물건으로 사건 순서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이 경매도 등기부를 신영남이 쳤죠. 네, 맞습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23-6031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서 퍼즐을 끼워 맞춰본 거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권자가 현재 거주 중이지 않는 곳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전입일자가 없는 거더라고요. 다른 데로 전입을 갔으니까. 그렇죠. 전입이 들어오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황에서 내가 이사를 갔다 해도 확정일자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확정일자는 그대로 있는데 전입일자는 없. 근데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전입일자보다 우선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혹시 지금 끊기셨나요? 통신이? 아, 어, 네, 네, 알고 계셨죠? 네, 네. 그 부분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네, 막 표상으로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맞아요. 우리가 정보가 들쭉날쭉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서 보다가 네,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보니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 없다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전세권자의 그 7천만 원 금액은 별도로 떠나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류가 헷갈리니까. 그리고 하나 그런데 더 있었죠. 이때 알아낸 게 경매 신청 채권자일 경우에는 배당에 자동 참여한다. 네. 그래서 예, 배당 신청을 안 했던 건 주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신청을 안 한 것뿐이지 낙찰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등기부에서 깨끗하게 지우려면 7천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끝내는.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자이자 등기부상 날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뒤에 따라오는 권리들은 전부 소멸 권리인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력이 없다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고 예, 해서 보증금을 이제 보증금까지 고려해서 입찰가를 시세 고려해서 적었는데 예, 그래서 가격대도 그렇고 주소지 주변 물건 입찰이 들어왔던 거 보면은 등기가 심플했던 그러니까 주변 물건들 다른 물건들을 비교해 보면 등기가 심플한 물건이었다면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법한 물건이었는데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니까 입찰을 딱 3명만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아쉽게 2등으로 패차를 했어요.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이거는 네, 7천만 원 보증금이 어차피 우리가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니 네, 7천만 원을 쓰든 빵원을 쓰든 똑같은 거다. 그러니 맞아요. 애초에 7천만 원을 넘게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물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막판에 이 7천만 원 이상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했던 게 어차피 낙찰가를 높게 써도 어차피 배당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빵원으로 쓰면 대출을 오히려 못 받으니까 그렇지. 낙찰가에서 나오니까 네, 차라리 이 줘야 되는 보증금을 녹여서 그냥 입찰가를 써버리자.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그 한 조금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2등으로 패차를 해버렸던 그런 아쉬웠습니다. 맞아. 물건입니다. 전 낙찰인 줄 알고 지금 네. 가져왔네요. 일단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법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이때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등기를 얘기할 때 이제 제가 포인트를 삼았던 부분이 아까 네,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수업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네, 신탁, 분명히 신탁회사하고의 문제가 생기셨는데, 법인 관련해서. 네, 근데 대출은 지역 농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갑구 소유권에 이전이 돼 있는 건 신탁회사인데, 을구의 근저당이 신탁회사가 아니면 이거는 대출이 아니라 명의를 옮겨놓은 신탁일 것이다라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해결해 보신 그 결과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엄청 이해 잘할 거예요. 이러면 아, 명의신탁이 여러분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네, 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겪을 일이 잘 없는데 전 신기하게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겪으면서 그냥 배워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매장 자리를 구한 거예요. 매장 자리를 구한 거였는데 법인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이제 올리고 나서 1층 상가를 분양했어야 했는데 분양을 못 해가지고 신탁 대출을 받아서 직접 상가를 임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는 이제 임대로 들어가서 입주를 한 거고 3년 동안 저는 장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양도양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건 경매 물건이 아니라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대한 물건이에요. 임대를 했던 거예요. 상가 임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보면은 실제 소유는 법인 물건이지만 신탁 대출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신탁서로 갑구에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갑구에 그 신탁사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했고
그 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예, 확정일자를 그때는 받았던 건 혹시나 이 상가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때 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권리, 상가 임대차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는 계약 청구갱신권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이 상가가 법인이 잘못돼도 경매로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3년 지나고 나서 이 가게를 양도양수를 최근에 하려고 했더니 신탁서에서 동의서가 나오질 않아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1080님 바로 대답해 주시네요. 신탁 동의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예. 네, 신탁 지금 빨리 동의서가 나오지 줄여주세요. 않아요. 종호님 조금 줄여주세요. 네. 지금 이해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신탁사에 그래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법인회사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대출금을 은행에 제대로 납부를 못하니까 그치. 은행이 동의를 안 해줘서 신탁사가 동의서를 같이 안 내줬던 거예요. 은행이 네. 먼저 동의를 내주고 신탁사가 동의를 내주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등기부에는 을구에는 은행이 없어요. 은행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은행은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아까 강의 때 말씀해 주셨던 신탁 원부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신탁사는 명의 신탁으로 이름만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으로 가져가고 실제 돈은 은행에서 빌렸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 법인이 은행에다가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를 안 하니까 은행이 법인을 상대로 동의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도 은행의 동의서가 없으면 자기네도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래 버려가지고 양도양수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풀렸냐면 은행과 그 법인회사가 조건부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주는 조건부로 은행이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이후에 신탁이 동의를 해서 양도영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신탁 원부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똑같은 형식으로 경매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경우로 가지고 오자면 질권 설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신탁 대출을 이렇게 줬지만 원부에만 기록해놓고 등기부 을부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탁사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자기들 자본금이 부족한 것을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의 형식으로 대출을 나누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탁 원부에 기록돼 있는 상황이지 등기부 을부 상황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아까 그 명의 신탁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 질권 대출의 형식하고는 되게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그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들을 수가 없고 지금 사실 이거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뭐 낙찰도 많이 받아보고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무료특 강의 모셨고요. 우리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님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알면 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계속 이제 서로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막 해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가지고. 그러다가 하나하나씩 풀려가서 어떤 경우를 상정했냐면 최악의 경우하고 최선의 경우를 상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받고 지금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잘 넘기고 보증금도 권리금도 잘 받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해결해가지고 하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것까지 해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게 안 들렸을 건데 저는 이 상황을 다 하니까 잘 들리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분은 진짜 다음 등기부 1강 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등기부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 계약한 부동산 등기가 연관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업과 연관 지으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인터뷰 해주셨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지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다음 기회에 더 모셔볼게요. 저분은 계속 달리고 있으신 분이에요. 소행님 사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행님?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어,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노트북이 어제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들리죠? 네, 제가 해볼게요. 네. 우리 일기 종호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하면 저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한민우님의 사례는 저랑 같이 쇼핑몰을 하고 있는 친구분의 얘기인데, 전세건에, 어, 이 압류가 걸려서 굉장히 걱정하던 시절에 질부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나는 안 겪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가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이 등기부 등본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기획을 해서 이 강의가 나오게 됐고, 일단 종호님 같은 사례는 일반 매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2천 이상의 수익을 먹고 싶다. 또는 왜 이렇게 내가 낙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경쟁자가 늘 30명이야. 거기에서 나는 27등 정도로 수준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등기부를 들으시고 이걸 깨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거 사례 중에서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지방에 계신 임차인이 또 월세를 안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있으면 나의 집은 월세를 잘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곧장 잘 내시다가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군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월세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부님한테 내용 증명을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부님한테 내용 증명 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디까지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등기부에 나오는 원리대로 했더니 이분이 월세를 미납했던 걸 그대로 다 내셨어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얼마 전에 했던 그 한강 낙찰받은 사례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빨간 줄이 많아서 이걸 내가 깰 수 있을까? 또는 이건 나는 아니야 라고 제끼는 그 물건에 돈이 있어서 저희가 4억 정도 싸게 낙찰받은 거거든요.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거주하고 계신 수강생께서도 한강을 볼 때마다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매물을 깼기 때문에 수익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이도가 좀 낮아서 일단 진입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더라도 지방 아파트에서 거래량을 보겠지만 내가 입찰하는 것마다 사람이 많아서 잘 낙찰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질부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집에 있는 등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줄을 마스터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낙찰받은 서울역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역 안에 살고 계신 분은 LG에 다니시는 일반 회사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분의 등기가 또 새빨갛게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 거를 질부님이 하나하나씩 다 깨면서 아,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 수강생분들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거를 중간중간마다 알려드리고 등기부에서도 어떻게 해서 해석해 가는지를 우리 종호님 같은 멘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지는 나는 나의 임차인은 월세를 잘 내겠지라고 하지만 내용 증명을 마치 쓰라 하면 그 안에 무슨 내용 쓰지? 라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다음에는 특수 물건이 와도 아 하나하나씩 깰 수 있게 되고 우리 월천 80님이 닉네임 80인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등기부를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주부님 딸한테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읽을 줄 알면 주변에 있는 등기를 싹 다 읽게 될 것이고 그 읽는 거 나아가서 돈을 버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해서 2천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부님이 원체 강의 때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 해서 하나둘씩 하시기는 하지만 매번마다 제가 사례를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인사이트 받으셔가지고 처음 입문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평촌 아크로타워를 낙찰받았을 때 세입자, 그러니까 전 주인인 거죠.
이 경매를 당한 사람이 제가 법원에서 낙찰받을 때 저를 따라와서 문 열쇠를 아예 열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초보자 시절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 이렇게 낙찰받고 나서 문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실전 투자자가 돼서 고수가 되어 보니 그때 그렇게 너무 쉽게 경매를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매물을 접근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걸 하나 둘씩 깨므로 인해서 이게 수익화가 금액이 커지구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처음이라서 또는 너무 쉬운 것만 해서 돈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등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구님 거 마지막으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녹화본 이벤트는 뭐 소영님이 계속 하시는 거고 베스트 후기양 20분 선정해 갖고 드리는데 뭐 블로그에 본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 블로그에 써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깨기 3기는 이제 2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건데 1주차에는 용어 위주로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저의 오랜 시호를 지켜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 강의 데뷔한 지가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지금 이제 7, 8개월, 9개월 됐나요? 90개월 된 것 같은데 시스코로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낙찰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지금 해결 중이신 분도 있고 실거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 벌써 1시간 반이죠. 다음번에 내용을 줄이고 인터뷰를 해볼까도 생각 중이네요. 그분들 인터뷰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다음번 할 때는 인터뷰 하실 분들이 낙찰받은 물건을 등기부를 보여드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랄까 특파원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이거에 동의하시면 1번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좋다 2번. 1번이 나을 것 같아요? 오, 다들 1번이 좋았나 보다. 인터뷰가 확실히 인기가 좋군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2번이 좋으신 분들도 있네. 그럼 반반 섞어가지고 잘 해볼게요. 알겠죠? 네, 제 설명을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등기부는 기본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오늘 다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예, 나머지 디테일이야 여러분이 계속 가는 거고, 사례 모아가는 거고, 제일 중요하게 실수 안 해야 될 거는 접수 일자에는 권리분석 일자 실수 안 하는 거. 일자 실수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를 매칭시켜 보는 거에서 실수 안 하는 거. 요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스피드 옵션에 대항해 없음, 뭐, 배당 없음, 이렇게 나온다고,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밑에도 한번 따져보신 다음에, 이건 왜 없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건 왜 안 된다고 나와 있는지를 알고 보는 거. 그래야 남들이 30명 이상 들어갈 때 3명 들어가는 거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등기부는 항상 너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원래 질의응답이 뭐 이렇게 소장님이 만드실 때뭐 6개월 무제한 막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6개월 무제한을 좀 오해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자는 시간에도 애기 재워야 되는데 막 보내시고 그러셔가지고 10회권으로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이긴 하실 거예요. 등기부 지식을 얻는 데 있어도 뭐 애들 영어학원, 단과, 수강료 요 정도에 제가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아는 지식을 최대한 나눠드리고 여러분한테 다 공유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무료 특강으로 하는 그 등기부나 뭐 이런 제가 현장에서 특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무료 특강에도 제가 거의 다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우시고 본인은 탈출구를 좀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유료 강의는 못 듣겠어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만 제 거 꾸준히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 응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무료 특강이라고 제가 뭐 안 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말씀드리고 여러분 컨설팅 오시면 다 해드리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는 한 4주 정도 잡아서 나는 등기부의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겠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강의예요. 줌으로만 4번 할 거고요. 이 이후에 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시면 아까 종호님이 가시는 법인들 기부나 이런 거에 심화가 정도 개설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시드스쿨을 키우는 단계, 소행님하고 아직 지금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드스쿨을 키워가는 단계에 있는 지금 여러분은 초보가 훨씬 더 많으세요. 제가 하는 강의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나 봐요. 근데 저는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걸 완급 조절을 해서 A만큼만 이야기하고 B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기지를 못하고 다 꺼내놓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법이 조금 조금씩 발전을 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칠판 판서 강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전달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 저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많이 받을 거니까 여러분 오늘 무료특강 듣고 뭐 좋은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좋거나 내가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표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시겠죠? 맞아요. 어렵긴 한데 꼭 알긴 해야 돼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훌쩍 30분이 넘어버렸네요. 아이는 자고 있겠어요. 저는 뒤늦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